안녕하세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4회 진행을 맡은 디자이너 한경희입니다. 지난 6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의 연계 프로그램인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은 바로 이 무대 FDSC 뉴스 위에서 여성 디자이너가 서로를 호명하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백나은, 김세린, 김은진, 맛깔손, 양수현, 양으뜸, 정유미, 정은지, 한승연, 황석원 디자이너가 김태화, 전소희, 조민정, 도한결, 김헵시바, 최보리, 박은지, 유다정, 이서현, 그리고 이현송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현재 생방송이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관람객의 관람과 동시에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미리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을 진행하는 모든 분들과 스피커들은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회에도 라이브 방송 댓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 지주디 40, 국립현대미술관 해시태그로 스피커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을 훌륭하게 장식할 디자이너들을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스피커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2회와 3회를 멋지게 진행해 주었던 디자이너 백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백나은입니다. 지난 지주디 42, 3회차에서 MC를 맡았고 이번엔 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SBS 스브스 뉴스 팀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올해 초 직장을 옮겨 현대백화점에서 온라인 식품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경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할 디자이너는 SBS 스브스 뉴스 디자인 총괄 김태화 디자이너입니다. 김태화님은 학부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2013년부터 공연기획사에서 본격적인 디자인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SBS 스브스 뉴스에서 디자인 총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태화 디자이너를 시스템 디자이너이자 편견을 바꾸는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그의 작업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스브스 뉴스 팀에 합류하게 계기부터 멋집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송국 미디어 채널에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체계적인 프로세스 없이 운영되던 캐릭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본인이 잘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후 가장 먼저 파일럿 형태로 제작된 초창기 캐릭터의 선을 정리하고 형태를 체계화시켰습니다.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모티콘도 만들었습니다. 로고 타입도 심볼릭하고 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해 현재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시즌별로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포스터와 배너 디자인입니다. 뉴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고 드디어 2019년 제대로 된 브랜드 리브랜딩이 이루어졌습니다. 플랫폼 특성상 대부분의 비주얼이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해 컬러의 채도를 확 끌어올렸고 강렬한 도형 그래픽을 등장시켰습니다. 강하고 또렷한 이 도형 그래픽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진 스브스 뉴스 콘텐츠로부터 나왔습니다. 말풍선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각 카테고리의 개성을 살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성도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말풍선이라는 테마는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재미있는 디자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스브스 뉴스 디자인팀에서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 김화경 디자이너와 함께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계속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팀원 김화경 디자이너와 함께 도형 그래픽을 캐릭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통적인 젠더가 분명한 이전 캐릭터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스브스 뉴스의 개성과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환님은 스브스 뉴스 디자인팀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브랜드의 비주얼을 만드는 것을 넘어 PD와 편집자 등 협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팀에서 프리미어 영상 템플릿을 배포해 제작 시간을 반 이상 단축하고 또 PPT를 이용해 카드뉴스 팸플릿을 제작해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인턴들도 알아서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디자이너가 데일리 제작에서 공수를 더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디자이너들이 후반 작업자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기획과 브랜드 유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김태하 디자이너는 대부분의 스브스 뉴스 캠페인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너무 무겁지 않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힙하고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그가 디자인하는 캠페인의 특징입니다. 소개할 첫 번째 캠페인은 2019년 진행된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쿨미투에 대해 졸업생들이 응답하고 연대하는 형태로 기획된 캠페인입니다. 1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을 담은 영상을 시청 외벽에 쏘는 미디어 파사드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상영날 실제로 시청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봤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청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1만 5천여 명이 서명했고 이를 직접 교육부에 전달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인 1천만 원 이상의 기금을 청소년 보호단체에 전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깃발과 인장 등 학교를 떠올리는 요소들을 만화적인 그래픽으로 결합해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성폭력 박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라인 이모티콘을 제작해 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한 캐릭터를 만들었고 직관적이고 단호한 대사들 또한 김태하 디자이너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1어와 영어로 번역해 여러 나라에 출시했습니다. 김태하 디자이너는 브랜딩과 캠페인 외에도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일러스트를 제작합니다. 1987 그곳에 여성들이 있었다에 삽입된 일러스트입니다. 내 장면만으로도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를 선택하는 여성들에 들어간 일러스트와 펜로스 증후군 일러스트에서도 이 디자이너가 콘텐츠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일러스트와 디자인을 진행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개인 작업을 살펴보면 스브스 뉴스 콘텐츠 일러스트와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브스 뉴스 일러스트를 제작할 땐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구체적이면 의도치 않게 편견이 드러나 독자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도 조금씩 그 편견을 바꾸어 나가는 일러스트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성 언론이 만들어온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김태하 디자이너는 독립운동가를 그려도 다양한 성별과 신분의 인물을 그립니다. 또 성범죄 아이템의 경우 기존 미디어에서 다뤄온 방식인 피해자가 불쌍하게 비춰지는 가해자 시선의 구도를 금지시키고 가해자가 드러나도록 제작할 것을 지시합니다. 어렵지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가 시각적 측면에서 보도의 윤리적 기준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에 김태하 디자이너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태하 디자이너는 방공호라는 작업실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창작자 6명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 모여 즐거운 일을 만드는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열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직접 영화제에서 영화를 대여해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심플하고 직관적인 로고도 태환님이 디자인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공간도 제대로 브랜딩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개인적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물 천 포스터 작업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하고 판매도 했던 작업으로 여전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태화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업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의 작업에서도 다양한 표현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브스뉴스 동료 3명과 함께 와플릭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플릭스는 이들이 제작자로서의 감을 유지하고 공부하기 위해 시작한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글자는 최근 FDSC 레터링 카이로프랙틱 소모임에서 하영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리뉴얼한 로고 타입입니다. 왓챠와 넷플릭스 로고 타입의 특징이 한 단어에 드러나는 것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여성 제작자들이 콘텐츠를 보는 시각이 궁금하다면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 와플릭스를 검색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체리와 베리 이미지는 김태화 디자이너의 개인 작업 중 하나이자 아이덴티티 비주얼이기도 한데요. 체리와 베리를 함께 일구자는 문장을 시각화한 것으로 메인잡과 세컨잡을 같이 가꾸어 나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체리와 베리를 함께 일구는 김태하 디자이너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김태하 디자이너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김세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4회차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세린입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인 에이전시와 브랜드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거쳐 현재는 콘텐츠 미디어 그룹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디자이너는 전소희 디자이너입니다. 전소희 디자이너는 2017년부터 그래픽 디자인 에이전시인 홍디자인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소희 디자이너와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목적에 맞는 시각적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에이전시 디자이너로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나가는 부분에 집중하여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통은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개할 프로젝트는 겨울나기 작업입니다. 겨울나기는 2018 평창올림픽 대회를 맞이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 기획한 전시로 한국 겨울나기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여러 물건들을 아카이빙해서 보여주는 전시였기 때문에 도록에 들어갈 사진 자료와 정보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전소희 디자이너는 많은 정보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내지 안에서 여백을 확보하고 정돈된 레이아웃을 구성함으로써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적인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정갈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작업했고 전체적으로 흑과 백, 그리고 은별색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차분한 겨울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도록뿐 아니라 포스터,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과 차량 랩핑 등의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에서 어려웠던 점은 바로 방대한 자료들을 여러 차례 오고 간 점입니다. 누락된 것은 없는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했는데 중간에 클라이언트 쪽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소희 디자이너는 진행 사항과 관련된 사소한 모든 정보를 메일과 PDF 파일에 기록했고 새로운 담당자와도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통은 내부 편집자와의 소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개할 작업은 단행본 문구상식의 작업입니다. 문구상식은 오랜 시간 문구를 탐구해온 저자가 문구를 더 잘 쓰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엮은 책으로 일본 원서를 번역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책이었습니다. 원서에 보면 본문의 디자인 요소로 쓰인 인덱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격자 형태의 그래픽으로 확장했고 표지와 내지 레이아웃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료와 같이 인덱스의 기능을 아는 내지 양극 격자 안에서 책의 내용과 진행에 따라 표기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체는 필기감이 있는 산돌 단편선 바탕체를 본문에 활용했고 본문에서 문구의 상품명이나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점을 고려해 영문 서체는 국문과는 다른 느낌의 슬랩 세리프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타이틀 부분은 모두 라이트한 고딕 서체로 변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만년필의 잉크 기본 색상이 파란색이라는 본문 내용에 착안하여 전 페이지를 블루 별색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은 표지 시안과 관련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백색도가 높은 빅코팅지에 일러스트,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시안을 만들었고 형압 가공을 함으로써 독자가 손과 눈으로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막상 후가공까지 다 적용한 표지 시안을 냈을 때 전소희 디자이너와 편집자의 선호가 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구와 관련된 책이다 보니 손에 잡히는 느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고 여러 요소와 관련된 의견 차이를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소희 디자이너는 편집자와의 소통을 통해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시 정리한 뒤 각각의 요소를 다시 적용한 새로운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가와의 소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개할 작업은 단행본 빈칸책 작업입니다. 빈칸책은 2006년에 초판이 출간된 후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나의 빈칸책을 새롭게 리뉴얼한 개정판입니다. 낙서와 만화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흐름을 구성했고 독자가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도록 판형을 줄이고 펼치기 용이한 양장 제목으로 새롭게 리뉴얼한 것이 특징입니다. 낙서와 만화라는 발랄한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김정현 작가님께 일러스트를 의뢰했고 그에 맞는 그래픽 요소를 개발함으로써 전체적인 룩의 통일성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책이 벡터선, 사진 이미지, 손그림 등이 혼용되어 있었다면 개정판에서는 확실한 콘셉트와 그에 맞는 일러스트, 일관된 시스템에 기반한 그래픽 요소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새로운 룩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형이 작아지고 새로운 그래픽이 생겨나는 등 페이지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어 경우에 따라 원고를 수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소희 디자이너는 컨셉과 디자인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작가와 소통했고 이를 통해 개정판 빈칸책이 완성도 있게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소통은 나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전소희 디자이너는 조직 안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외에도 개인적 흥미와 관련된 개인 작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작업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악보 디자인입니다. 류케르트의 시에 슈만이 곡을 붙여 만든 가곡인 헌정은 그의 가곡집 미르트의 꽃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곡입니다. 전소희 디자이너는 화려하지 않은 나지막한 곡의 느낌을 소박한 꽃잎을 연상시키는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업의 경우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된 사람의 혼란스러움과 허물을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그래픽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소희 디자이너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 분야를 그래픽 디자인으로 해석하는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앞서 프로젝트와 다른 여러 작업을 통해 전소희 디자이너가 터득한 소통법 노하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하는 작업자, 이 속에서 발견한 전소희 디자이너의 소통법은 바로 최대한 텍스트로 대화는 거들 뿐입니다. 작업 과정의 정확성과 신속도는 텍스트에 기반한 명확한 소통에서 기인합니다. 미친 듯이 깔끔한 바탕화면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 소통법은 바로 지독한 폴더링 깨끗한 바탕화면입니다. 작업에서 필요한 자료와 파일을 단계별, 내용별, 날짜별 등 각각의 기준에 맞춰 잘 정리하고 이를 통해 소통의 혼선을 줄이며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전소희 디자이너만의 노하우입니다. 마지막 소통법은 바로 실현 가능한 일정을 제시, 마감 기한 엄수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작업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조율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작업자로서 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소희 디자이너는 실현 가능한 일정을 소통함으로써 작업 과정을 원활하게 운용합니다. 전소희 디자이너는 대화 중에 건강한 정신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소희 디자이너의 명쾌한 소통법과 노하우, 멋지고 논리적인 작업물을 보면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정신과 에너지로 오래오래 함께 작업하자는 전소희 디자이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모습이 멋진 전소희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김은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회차에 소개되었던 디자이너 김은진입니다. 태블릿보다 모터와 드릴이 더 익숙한 디자이너이고 키네틱 인스톨레이션, 인터랙션 디자인, 공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양한 기술을 겸비한 디자이너 조민정 씨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조민정 디자이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론 플라스틱, 전자, 금속을 다루는 기술력 있는 디자이너이며 스튜디오 프레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 속 작업들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이 작업은 텀블벅에서 무려 9번의 펀딩 신화를 이룩한 프레그의 작업들입니다. 프레그는 서울 제조업 역사를 간직한 을지로와 세운상가 일대를 기반으로 인쇄, 전자, 공예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명의 디자이너들이 모인 지 올해로 벌써 4년 차가 되었으며 이 기간에 다 이뤘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과물과 좋은 퀄리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조민정 디자이너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의 작업을 4가지 갈래로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지역과 문화를 품은 디자인. 두 번째, 용도를 가진 실용적 디자인. 세 번째,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디자인. 네 번째, 배움을 제공하는 실천적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갈래는 지역과 문화를 품은 디자인입니다. 조민정 디자이너는 을지로에 자리 잡은 후 지역의 재료와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을지생산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제작한 접어서 쓰는 명함 트레이와 페스티벌 과자잔에 소개된 미니포크는 을지로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으며 배지 콜렉터를 위한 배지 포스터에는 묵직한 황동 재질의 금속 작업으로 고급스럽고 깔끔한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작은 간판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개개인이 어디서든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사인박스입니다. 다음은 소장용 유물입니다. 김소울 작가의 유물지를 읽은 조민정 디자이너는 곧 소장할 수 있는 유물 시리즈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김소울 씨를 만나 수개월간의 의기투합 끝에 이 영롱한 결과물을 뽑아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오브제는 고려시대 제작된 불상을 3분의 2 크기로 축소한 것으로 높이 9cm 정도 되는 향꽂이입니다. 황동 주물로 제작하여 묵직한 무게감을 주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색감은 고풍스러운 느낌을 냅니다. 그리고 납작한 황동판은 을지로의 시보리 공장을 통해 퀄리티 있는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텀블벅에 올라온 2가지 프로젝트 역시 지역과 문화를 반영한 작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배지 카탈로그는 모니터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웠던 여러 종류의 도금과 칠 방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16종의 배지 샘플이 있고 더불어 6곳의 배지 공장과 12팀의 배지 창작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색감과 디테일을 포함된 워킹 페이퍼 서울입니다. 조선시대 숭례문에서 문화역 서울 284, 최근에 새로워진 세운상가까지 서울의 7개의 랜드마크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팝업북입니다. 한정된 크기 속에서 각 랜드마크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이 작품 곳곳에 느껴집니다. 다음 갈래는 용도를 가진 실용적 디자인입니다. 특히 평면 작업을 기반으로 제작한 실용적 입체 작업 2가지를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한글 디자인 형태의 전환 전시는 페이퍼프레스 박신우 디자이너의 그래픽 포스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거울, 조명, 탁상시계, 마그넷 등 입체 오브제로 치환해서 기능성 있는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밴드 이날치의 정규 앨범 수군가 발매를 기념한 상품입니다. 오레오 스튜디오가 디자인한 5종의 이날치 마스코트를 황동의 피규어로 구현하였고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범 내려온다, 토끼의 경우 좌우 나졸 등의 가사에서 오브제의 포즈를 영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데스크 팩토리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팀 프로젝트에 영감받아 제작한 리사이클링 머신으로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들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라던 바다 프로젝트는 이 데스크 팩토리를 활용하였는데요. 제주도 조화팀에서 직접 제주도 바다에 플라스틱을 모아 보내주었고, 바다에 소금기를 품은 플라스틱들은 다루기 매우 까다로웠지만 갈고, 녹이고 또 번떠서 새롭게 기타 피크로 탄생시켰습니다. KTNG 상상바다에서 진행한 플라스틱 너브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수식어로 변치 않는 플라스틱을 제안하며 플라스틱 오염을 주제로 4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조민정 디자이너는 형태가 바뀔지라도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고 미세하게 쪼개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을 인류 세대의 오류로 해석하여 부유하는 플라스틱의 이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갈래 역시 흥미롭게 지켜보았던 작업들인데요. 실천적 디자인에 대한 작업입니다. 왜 전기전자는 어렵게만 느껴질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전자 얼굴은 사용자가 브레드보드의 여러 부품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빛나는 얼굴을 소장할 수 있게 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으나 기기 속 부품과 그 원리는 왜 이렇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그 두려움의 문턱을 낮추고 친숙한 경험을 만드는 귀여운 전자 얼굴 키트입니다. 워킹 페이퍼 라이트는 인쇄 매체와 전자 회로를 엮은 책으로 그림 속 숨어있는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고 끄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트북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소비자의 품에 안겨졌다는 이 프로젝트는 종이에 인쇄된 전도성 잉크로 전류가 흐르는 길을 구성하고 PCB, LED, 센서를 통해 숨겨놓은 스위치가 작동합니다. 전자매체를 통해 출력되는 빛과 직관적 움직임은 텍스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워킹 페이퍼 라이트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난 후 연계하여 크리타 갤러리에서 참여 작가 겸 전시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됩니다. 과학과 예술이 공존한 체험형 전시를 위해 기존 작업인 팝업북 사이즈에서 월 사이즈로 확장되고 또 업그레이드된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이 사물의 움직임에 호기심을 갖고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MLP 툴팩은 코딩, 메이킹, 일렉트로닉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작한 키트입니다.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에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이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코딩 활동을 통해 상상한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보고 또 실생활에서 코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치와 디테일, 기술력까지 겸비한 조민정 디자인의 작업을 만나보았습니다. 메이커, 로컬 크리에이터 등 여러 가지 단어로 조민정 디자이너를 소개할 수 있지만 저는 이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트라이 앤 에러를 반복하여 반드시 해내고 마는 두잇 정신이 가득한 디자이너, 디자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업체의 언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을지로의 해결사이자 커넥터, 자신의 경험을 디자인에 녹여내 사람들에게 작은 성취를 선물하고 싶다는 디자인 활동가. 이 3가지 정신으로 가득 찬 단단한 조민정 디자이너가 앞으로 만들어갈 더 대단한 작업들에 대해 기대가 됩니다. 조민정 디자이너가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작업과 앞으로 행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과 학예 연구팀 그리고 특별히 오세나 디자이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멋진 기술력을 겸비한 조민정 디자이너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맛깔손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맛깔손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먼저 잠깐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홍디자인에서 재직했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막갈손으로 1인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박지연 디자이너와 함께 MHTL이라는 스튜디오의 이름으로 MHTL을 설립하고 지금 현재 저는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는 도한결 디자이너입니다. 모조 산업의 대표 도한결 디자이너는 다양한 매체, 풍경으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모조 산업은 도한결 디자이너가 2015년에 설립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의 이름입니다. 주로 인쇄 기반의 시각 디자인을 베이스로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해 현실 어딘가에 놓이는 물질 또는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그 작업물들을 모조품이라 부릅니다. 모조산업의 홈페이지나 SNS 프로필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모조산업 전경 이미지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16년에 열린 서울 바벨 전시에 출품한 작품인 mojoindustry.psd입니다. 언뜻 보면 윈도우 배경 화면 같기도 하고 물품 제조 공장의 스톡 사진 같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모조라는 가짜를 뜻하는 의미와 병치되어 몇 가지 키워드를 연상시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약간 어설픈 위장술, 그 위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연성 같은 것들, 이런 키워드들은 앞으로 소개할 모조 산업이 수행하는 작업에서 여러 층위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아카이브 봄에서 열린 6개의 전시에 대한 도록을 시리즈로 제작한 볼륨 시리즈입니다. 이 도록의 규격과 제작 양식은 동일한 규칙 안에서 변주됩니다. 가로 190, 세로 260mm의 판형을 유지하며 표지 종이는 평량 1800g의 하드커버에 유광 코팅된 아트지로 합지가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 안쪽 면을 보면 접착된 주머니에 해당 전시의 얇은 중철 책자나 낱장의 작품 이미지가 꽂혀 있습니다. 매번 다른 전시 콘텐츠의 성격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연결시켜주는 포맷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록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표지와 내지의 컨트라스트였는데요. 보통 두꺼운 하드커버 표지를 펼쳤을 때 기대하는 다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의 내지는 온데간데 없이 얇은 종이들에 인쇄된 작품 이미지가 꾸러미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한결 디자이너 특유의 유머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보마 작가의 전시 도록은 마치 선물 포장을 연상케 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둘러싼 얇은 끈과 표지 안쪽 면에 포스트 카드를 부착해 독자로 하여금 마치 선물 박스를 열어보는 행위를 유도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렇듯 책의 구조를 통해 그래픽 디자인을 보다 입체적이고 풍성한 경험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은 도한결 디자이너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은 2017년 로컬 갤러리에서 열린 타이포크래프트 헬싱키 전시의 참여 작품인 애프터눈 타입 2라는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도한결 디자이너는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기반으로 매트와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오후에 휴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1인용 돗자리와 가방인데요. PE 원단 위에 실크로 인쇄된 선들은 세로 획이 제거된 알파벳입니다. 나열된 이 선들은 휴식을 위한 일련의 노동, 매트를 반복해서 접고 펼칠 때 쌓이는 흔적과 결합해 하나의 글자가 완성됩니다. 세로 획이 누락된 이 타이포의 조각난 선들은 휴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2018년 문화역 284의 기획공간 TMO에서 진행된 전시 겸 쇼룸입니다. 과일을 올리거나 걸거나 담을 수도 있는 소량의 집기들로 프루츠샵을 구성했는데요.
오피스 용품이나 홈 데코로 사용 가능한 인공 소재의 집기들과 자연 그대로인 과일을 함께 매치하여 상이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도한결 디자이너는 어렸을 적부터 과일 장수를 마음속으로 흠모하며 동경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일정 시간에 셔터를 올려 가게를 오픈하고 닫는 과일 가게 주인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기억이 프루츠샵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 일주일간 열린 이 전시에서 과일 가게 주인으로 위장해 매일 문을 열고 닫았을 도한결 디자이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과일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한결 디자이너의 오브젝트 작품들을 보면 그 형태와 기능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로 하여금 비평적인 시선을 상기시키는 미묘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과일 집기들의 형태나 조형감 같은 것들을 보면 1970년대 말에 이탈리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모더니즘이 추구하던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시각 표현을 탈피하고 비도식적이며 유머러스한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한다는 부분들이 꽤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실 작업은 AP샵에서 열린 A Pale Blue Sailing Cap이라는 모조 산업과 최경주 작가가 함께 콜라보한 전시인데요. 레몽 루셀이 지은 아프리카의 인상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고 합니다. 햇빛의 그림자가 가득한 대륙에 막 도착한 탑승객의 시선으로부터 신비로운 항해의 조각들을 건져 올리고 그들을 재해석해 한데 엮었습니다. 제작한 오브젝트로는 조명, 키링, 스토리지 등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질감의 아크릴 오브제 위에 은색 펄로 인쇄되어 있는 그래픽들은 해도와 나침반, 그리고 황금핀과 바다를 떠올리게 하고 햇빛에 반사된 것 같은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모조품 오브젝트 작업들을 보면서 항상 제작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아크릴이나 스틸, 실리콘 같은 대량 생산 공정에서 볼 법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다른 조각의 느낌이 날 수 있는지 인터뷰 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도한결 디자이너의 답변은 의외로 심플했는데요. 제품 디자인을 위한 캐드나 스케치업 같은 3D 툴을 이용하지 않고 일러스트로 스케치한 벡터 그래픽을 가지고 도면화 작업을 거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재나 지기 구조, 디테일들은 을지로의 제작자분들과 함께 협업해 완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도한결 디자이너가 2D 그래픽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오는 독특한 미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모조품의 오브젝트들은 고유한 조형적 신선함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패션 화보의 미술로도 함께 활용됩니다. 다음 작업은 2019년 롯데 갤러리에서 열린 장욱진 집 전시 아이덴티티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장욱진의 전시에서 모조 산업은 전체 그래픽뿐만 아니라 공간, 도록, 전시연계 상품 디자인과 제작까지 전부 맡았습니다. 전시 메인 아이덴티티에서 장욱진 작가의 대표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와 집, 새 같은 소박한 소재들을 동화적이면서도 간결한 색감으로 표현해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장의 쇼윈도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림의 요소들 일부를 연극 무대와 같이 3D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전시 연출들은 관객들에게 인상적이고 정겨운 전시의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업은 2019년 문화역 서울에서 열린 윈터클럽 섹션을 위한 문화상품 디자인입니다. 전시가 열린 시점이 야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추운 겨울이었기에 겨울에 즐기는 실내 스포츠 클럽이란 컨셉으로 윈터클럽에서 사용하는 클럽 용품들에 대한 그래픽과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실내 운동장 바닥에 그려진 코트의 규격이나 표기법에서 모티프를 차용해서 윈터클럽 세트를 완성시켰는데요. 도한결 디자이너는 이렇게 일상적이고 친근한 소재를 가져와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해 그래픽 기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디자인을 기반으로 폭넓은 연구를 시도하는 도한결 디자이너의 작품을 만나보셨습니다. 도한결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인쇄 기반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떻게 다양한 영역으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지 영감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모조 산업의 작업을 만나보시려면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도한결 디자이너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체와 평면의 경계를 허무는 도한결 디자이너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양수연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양수현입니다. 저는 현재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시사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유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주디 3회에서 워크룸 그리고 파일드의 유현선 디자이너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하고 궁금했던 김헵시바 디자이너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헵시바 디자이너님은 비전공자 디자이너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카페 메뉴판 디자인 의뢰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바로 실무에 뛰어든 용감한 비전공자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다페이스라는 미디어 스타트업 회사에 계시고요. 디자인뿐 아니라 기획, 마케팅,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담당하시는 일당백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헵시바 디자이너님을 알게 된 계기는 다페이스 덕분인데요. 다페이스는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상식들을 이야기하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디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로도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페이스에서 헵시바님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타이 마사지. 다페이스는 주로 영상이라는 매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헵시바님은 영상 안과 밖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독자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타이 마사지는 타이 마사지숍 내에 묵인되는 성매매 문제와 불법적인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타이 마사지숍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이미지와 문양들을 차용해 이 영상 안에서 인형극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작업은 다페이스에서의 초기 작업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작업으로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검열 없이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회의 문제를 다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디자이너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탁소의 여자들은 앞에 타이 마사지 이후 사회 문제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에서 권장할 정도로 용인되던 낙태가 현재는 불법이 되어버린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18세기 아일랜드에는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낙태나 성노동을 했다고 순수하지 않다고 규정되는 여성들을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빨래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세탁 노역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위의 여성들이라는 단체는 낙태가 불법인 나라를 벗어나 땅을 벗어나 바다 위 배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알약을 건네는 활동을 하는데요. 통제의 상징이던 세탁소의 물살을 연대의 의미인 파도로 치환했습니다. 파도 속의 하얀색 말은 이런 억압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의미하는데요. 1990년도 한국에서는 백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라는 속설에 여자아이 출산을 기피하여서 여아 낙태율이 높았던 해입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를 백마로 표현했고 파도 속에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멋진 그래픽이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DSC의 회원이시기도 한 우윤희 디자이너가 소속된 페미니즘 출판사 보말랑과 협업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 유럽 낙태 여행이라는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덕분에 현실을 기억하면서도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다페이스에는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공감해 후원하는 이들을 다페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다페 피플이 되면 우편으로 다페 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레터 안에는 다페 피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스티커와 다페이스가 그때그때 주목하는 이슈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너의 책임이라는 말 뒤에 폭력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태움 문화 같이 폭력이 자행되는 여러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터 표지에는 폭력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레터를 펼쳤을 때 좌측에 나오는 3가지의 그래픽에서는 그런 폭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끝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일러스트로 담았습니다. 뒷면에는 담당 PD들의 회고와 일러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헵시바님은 다페 레터 외에도 뉴스레터, 굿즈로 다페 피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뒤엎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피드에서도 많이 보이셨을 텐데요. 올해 프라이드의 달인 6월에 서울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퀴어 퍼레이드가 코로나19 때문에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필요 이상으로 퀴어 혐오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헵시바님은 주변의 퀴어들이 걱정되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의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퀴어 퍼레이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에어맥스 줄서기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퍼레이드에 참여하면 아바타 같이 각자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외계인의 모양새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퀴어 퍼레이드의 핵심이고 자신을 대입시키고 싶을 것이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외계인 캐릭터에서 사람의 캐릭터로 디벨롭 시켰습니다. 사람이 모양이 되고 다양했던 피부색도 오히려 인종 중립적으로 기존 이모지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사람이지만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몸의 쉐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상에서 입을 법한 의상들도 점차 수정을 해나갔는데요. 이게 최종 캐릭터입니다. 사람들은 퀴어 퍼레이드에서는 평소에 안 해본 것들을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좀 더 화려한 색깔과 화려한 아이템들을 옵션으로 추가했고요. 좋아하던 드랙 아티스트도 참고해서 조개 브라, 망사 스타킹, 번개 모양, 헤어스타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온라인 퍼레이드에 참여했는데요. 우선 그날의 저의 기분을 물어봐 줬습니다. 그날 저는 평온했었네요. 평소 해보고 싶었던 머리 스타일도 선택하고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던 조개 껍질도 골라봅니다. 딱 저에게 어울리는 조개 껍질이라고 알려주네요. 화려하게 빨간색으로 골라봤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도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퀴퍼의 꽃, 액세서리도 골랐습니다. 앞에서 고른 아이템들이 모여 저만의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저의 캐릭터인데요. 캐릭터가 완성되면 나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업로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FDSC 회원이시기도 한 스투키 스튜디오 정유미 디자이너와 협업하였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UX, UI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최종 인스타그램 피드의 모습인데요. 인스타그램 개인 피드에서는 각자의 신념과 정체성을 지인에게 표현하는 경험을 주고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해시태그 피드에서는 길게 늘어진 행렬을 통해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13일 동안 실시간 트위터 1위도 하고 8만여 명이 정말 없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해시태그를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랏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헵시바님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헵시바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세요? 양수님,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사회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그런 노력이 있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느릴지라도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헵시바님의 말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헵시바님의 더 많은 작업들이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헵시바님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자리 준비해 주신 FDSC 하계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뉴미디어의 새 지평을 연 김헵시바님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양으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양으뜸이고요. 1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데저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이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방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최보리 디자이너입니다. 최보리 씨는 디어 매거진의 파운더이기도 하고 미메시스와 야놀자를 거쳐 현재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보리 씨가 파운더이자 디자이너로 참여한 디어 매거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디어 매거진은 패션 산업의 중요한 일부분이지만 때로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록하는 잡지입니다. 경비, 경찰, 소방장구 제조 업체나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들이 입는 하이엔드 유니폼을 제작하는 회사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가롯을 제작하는 공방을 찾아가거나 제작 공정 중 한 단계인 프린팅 공장의 이야기를 담기도 합니다. 잡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만큼 표지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식도 재미있습니다. 천에 자수로 타이틀을 새기거나 의류 태그를 활용해서 표지를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유니폼에 붙이는 자수 패치나 알파벳 모양의 주얼리 부자재를 활용한 표지, 염색한 티셔츠와 프린트를 활용한 표지들입니다. 보편적으로 간행물의 표지라고 하면 공통의 제호를 사용하거나 주요 기사의 제목을 목록 형태로 넣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당연시되는 규칙에서 벗어난 표지 디자인의 형식은 기존의 주류 패션 매거진이 다루는 내용과는 다른 디어 매거진의 내용적인 측면과도 잘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공통된 요소는 없지만 각 호에서 다루는 내용을 하나의 사물에 응축시켜서 담아내는 공통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최보리 디자이너가 미메시스에서 디자인했던 책 몇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각가라는 그래픽 노블이고요. 왼쪽이 미메시스에서 출간한 한국어판의 표지이고 오른쪽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전입니다.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을 가감하게 크롭해서 넣은 점이 돋보입니다. 인물의 표정은 이 책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 책도 그래픽 노블입니다. 코메 프리마 예전처럼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오른쪽에 있는 원서와는 달리 인물들의 얼굴과 표정이 강조되어서 디자인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사람의 표정이 모두 다르고 이 표정에서 인물들의 성격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이 표지 디자인에서 시선을 잡아끄는 부분은 역시 인물입니다. 인물의 표정이 욕망하는 미술, 유혹하는 문학이라는 부제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단색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래서 본래는 굉장히 화려했을 옷의 디테일이나 나무 같은 배경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이는 곧 인물의 얼굴로 시선을 모아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요.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입니다. 운전을 하는 스노우캣이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치고 있는 듯한 만화적 표현으로 제호를 넣은 귀여운 표지인데요. 이 귀여운 책을 더 귀엽게 만들어주는 것은 띠지입니다. 띠지를 스티커 용지로 제작해서 실제 초보 운전 스티커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스티커라는 매체가 한국 웹툰 1세대이자 꾸준히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있는 스노우캣이라는 인물과도 맥락적으로 느슨하게 닿아 있어서 더 깜찍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소개한 책들처럼 여기에도 인물의 표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네요. 다음 소개할 프로젝트는 헤이 서귀포입니다. 헤이는 야놀자에서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이고요. 헤이의 메인 BI 디자인은 역시 FDSC 회원인 김다인 디자이너가 주로 맡아서 진행하셨고, 오늘은 최보리 디자이너가 사이니지, 공간기획,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한 헤이 서귀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헤이 서귀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입니다. 언뜻 봐도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과 귤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객실 호수를 표시하는 문패는 제주도의 섬 모양을 담기도 했고 작은 돌 같기도 한 곡선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현무암을 연상케 하는 아주 짙은 회색을 베이스로 귤을 연상시키는 주황빛을 서브 컬러로 활용했는데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상징적인 형태와 색을 사용했음에도 너무 뻔하지 않고 세련된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돌 사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돌담을 연상시키게 하는 단순화된 그래픽이나 마치 테라조처럼 작게 파편화된 조각까지 같은 모티브를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각각의 사물들이 자기만의 개성이 있지만 모아놓으면 은근하게 연속성이 보여지죠. 가운이나 슬리퍼, 어메니티 패키지는 호텔 A의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미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해둔 덕분에 이 슬리퍼도 마치 일부러 현무암 색에 맞춰서 특별히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생깁니다. 헤이 서귀포에서 눈여겨볼 만한 공간으로는 헤이 북스가 있습니다. 최보리 디자이너는 큰 테이블이 있지만 명확한 용도는 없던 공간을 책이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메시스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미메시스의 편집자와 함께 책을 선정해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헤이의 아이덴티티에는 이름 뒤에 쉼표와 밑줄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에 여러 명칭을 붙여서 다양하게 파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헤이북스 역시 기존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적용했고 여기에 추가로 밑줄을 계속 확장시켜서 책 선반으로 활용했습니다. 선반을 통으로 짜지 않고 각각의 칸에 길이의 변화를 주어서 마치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글줄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뷰티 브랜드 콜레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콜레트라는 이름은 프랑스의 소설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에서 따온 것으로 마치 그녀가 소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1920년대에 사용되었을 것만 같은 패키지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제품 이미지 컷에서도 소설책이나 식물 일러스트레이션을 소품으로 활용해서 빈티지한 무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제품을 굉장히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랑주 시크레라는 컬러의 제품에는 오렌지와 꽃을, 뱅쇼라는 컬러의 제품에는 뱅쇼와 식물을 함께 그려넣는 식으로 색에서 연상되는 사물을 식물과 함께 매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의 이미지는 다시 패키지로 연결됩니다. 앞서 보신 펜으로 그린 듯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지금 보시는 패키지 안쪽에 사용된 패턴은 수공예적인 이미지를 더하며 브랜드의 빈티지한 무드를 일관되게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모두 최지수 작가님의 작업이고요. 패키지를 열면 작은 종이 쪽지에 프랑스어로 된 문장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콜레트의 소설 파리의 클로딘의 불문 원서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너도 잘 알지. 인생은 소설 속 같단 말이야. 나는 삶의 의욕을 되찾아갔다. 조금씩과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문장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쪽지를 걷어내면 얇은 종이와 금박 스티커로 제품이 한 번 더 포장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포장을 더하지 않아도 이 패키지 하나만으로 이미 완결된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섬세하게 만들어진 패키지를 뜯어보는 경험은 그 짧은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보리 디자이너는 패키지 디자인뿐 아니라 사진 촬영에 디렉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쪽지에 쓰인 문장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이 패키지를 열어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찰나의 감정을 한 컷의 사진을 통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일상 속의 어떤 특별한 한순간 같은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델의 표정은 최보리 디자이너가 책 표지에서 인물을 사용한 방식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작업을 소개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최보리 씨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회사 밖에서도 멋진 디자인 작업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보리 디자이너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려 깊은 작업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최보리 디자이너의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보리 디자이너의 깊이 있는 작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정유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키 스튜디오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정유미라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웹사이트나 인쇄물,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 안녕 월경컵, 안녕 페미사이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분은 디자인 스튜디오 무리노노의 대표 박은지 님입니다. 은지 님은 상업적 영역보다는 주로 비영리 영역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박은지 님을 처음 만난 건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 퇴사를 한 시점이었는데요. 여성 혐오적 문화나 몇 년 전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한 워크숍에서 박은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지님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발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로도 이슈가 있을 때면 관련 그림을 그려서 올리시거나 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지속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고 용감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은지님의 작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저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봐서 알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은지님은 어떻게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해오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은지님께 이런 프로젝트를 지속해온 동기를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지님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그 출발점은 은지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퀴어 당사자인 은지님은 중학생 때 나중에 부모님이 본인이 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겠다는 사실을 생각하셨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찍이 돈을 벌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독립하려고 디자이너가 됐는데 막상 디자인 일을 시작해도 은지님은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고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다는 걸 느낀 은지님은 그 후 노동권 및 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은지님이 해오신 작업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나 정치에 관한 일들입니다. 은지님은 사회 이슈를 다루는 빠띠라는 곳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요. 이때 은지님은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습니다. 빠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리플렛 등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빠띠의 웹사이트 및 앱 작업도 하셨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단순히 회사 소개만 하는 웹사이트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과 앱을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제작 전후 과정에서 함께 하셨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드신 후에도 팀이나 커뮤니티가 민주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디자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작업은 미래에서 온 투표라는 작업인데요. 2017년 대선에서 아동이 직접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아동이 직접 자신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쓰고 제안하는 것이 정말 쉽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가 정말 재밌었는데요. 국민 중에 20%가 아동인데 정책은 아동 당사자가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짚어서 기획하신 점도 정말 재미가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8,700여 명의 아동이 무려 1만 건이 넘는 정책을 제안하셨다는 점도 정말 놀랐습니다. 은지님은 여성과 소수자와 관련 작업도 해오셨는데요. 2017년에는 한 선생님이 성소수자 인권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사이버 불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은지님은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셨고, 캠페인에 필요한 피켓이나 현수막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허니클로버 레인보우 클럽을 만들어서 퀴어 문화와 소식을 공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빠띠라는 서비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퀴어 소식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작업은 세월호 관련 작업인데요. 은지님은 세월호 사건을 아카이빙하는 웹사이트 제작에 참여하셨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관련해서 아카이빙 사이트를 만들어 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인들과 회의만 몇 번 하고 후지부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아카이브 사이트가 탄생한 것을 보고 와, 누군가는 실제로 이걸 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은지님이 작업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카이브 웹사이트에는 당시의 신고 음성 기록과 함께 판결문이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이 실제로 처벌을 원하는 만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은지님은 주거나 정착에 관련한 일러스트 작업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저는 은지님의 이 차분하면서도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림들을 참 좋아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멋진 그림들이 빅이슈에 후원하신 그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일 해야지 하면서도 실천하기란 정말 어려운데 은지님은 여러 차례 그림을 후원하신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은지님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소개드린 작업 외에도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가 일반적으로 과로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요. 비영리 영역이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더더욱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과로와 경무가 당연시 되기도 하고요. 또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디자인 업무 외에도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있는 일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은지님은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셨습니다. 비영리나 사회문제 쪽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2018년에 은지님은 갑상선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때가 커리어 6년 차이셨는데요. 커리어를 성장시켜야 하는 때라고 스스로 부추기면서도 납기를 맞추려고 밤을 새는 등 번아웃에 지쳐가던 때에 암까지 겪으면서 지나온 모든 삶이 원망스럽고 한심스럽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완치되신 다음 은지님은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디자인밖에 없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스튜디오 이름은 무리노노라고 지으셨는데요.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첫 인상이 될 이 이름을 무리노노로 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정말 돋보입니다. 워낙 비영리 쪽 작업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때도 관련 작업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인권단체 브랜딩이나 캠페인 사이트 등 비영리 작업을 하셨습니다. 비영리 쪽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 느꼈던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늘 해오던 비영리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는 여러 회사들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주로 강남권에 있는 회사들이었는데요. 강남권 회사에 입성하는 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은지님이 기획부터 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시기도 했고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직이 쉽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은지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상업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거나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곤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은지님은 커리어 설계를 잘못한 걸까라는 절망감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강남에 돈 많은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고연봉의 4대 보험이 보장되는 회사에 다녀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온갖 일들을 다 했어야 됐는데 새로 다니게 된 회사에서는 디자인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꽤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4개월 후에 은지님은 사업팀 전체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강남 직장인의 생활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은 다른 회사를 찾기보다는 무리노노 생활로 돌아와서 함께 사는 고양이 금동이와 함께 무리하지 않게 일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보고 계시는데요. 이 기준들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생기는 일을 만들자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생활에 더해지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책을 만들어 팔거나 디자인과 관련 없는 알바를 하면서 고정 수입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 프리랜서 생활의 들쭉날쭉함을 좀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 수입이 발생하면 종종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받지 말아야 할 일은 받지 말자는 건데요. 당연한 말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일정이 가득 차 있음에도 돈이다 이러면서 섣불리 일을 받곤 합니다. 은지님은 그러지 않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작업 의뢰 메일 양식을 보내서 프로젝트를 최대한 사전에 파악하고 받지 말아야 할 일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체력을 지키며 일하자는 건데요. 적은 비용으로도 물론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간을 산정해서 그 시간 내에 집중도를 높여서 일을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은지님은 사회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권 감수성을 겸비하고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할 줄 아는 아주 멋진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알차고 멋진 일이 있으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은지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개인 포폴 사이트 무리노노.com 그리고 인스타 은지박에서 은지님의 소식을 팔로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은지님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정은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정은지입니다. 저는 대전의 IT 중소기업에서 5년 동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했고 현재는 웹기획과 웹디자인을 베이스로 다양한 디자인을 하는 스튜디오 탱탱보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유다정 디자이너입니다. 유다정 디자이너는 스포카라는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과 매장 관리 솔루션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인하우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디자인 업무를 수행했지만 막상 외부의 제 일을 소개할 때는 비주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불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정님이 브런치에서 업무 노하우에 관련된 글을 읽거나 스포카 디자인팀에서 발표한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툴킷 등을 보며 꼭 비주얼적인 게 아니더라도 디자이너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에게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침 FDSC에서 좋은 기회로 디자이너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유다정 디자이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다정 디자이너는 스포카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엔드 유저가 자신의 포인트와 쿠폰을 확인할 수 있는 도도 포인트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스포카 채용 사이트, 도도 포인트 랜딩 사이트, 도도 매니저 등 다양한 도도 포인트 제품군의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여러 실험들에 참여하며 B2C와 B2B, 앱과 웹을 넘나들고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정님을 브런치 글을 통해 알게 되었고, 같은 프로덕트 디자이너이지만 본인의 역할을 글로 잘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듯 다정님은 본인의 업무 노하우를 공감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스타트업 디자인팀에서 잘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담긴 작은 디자인팀으로 일 잘하는 방법 찾기. 디자이너로서 수많은 회의에 참여하며 깨달은 노하우를 정리한 스타트업에서 효율적인 회의를 만드는 팁, 몇 개월간 채용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느낀 점을 적은 디자이너 채용 디자인하기 등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글로 나누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유다정 디자이너에게 아카이빙의 계기나 동력, 노하우에 대해 물었더니 처음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며 남기는 댓글이나 공유글을 보면서 얻어지는 성취감이 컸고, 글을 통해 강연도 들어오게 되면서 글과 이야기가 본인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프로젝트의 앞뒤 맥락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디자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풀어내는 연습을 글과 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노하우는 계획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이런 글을 쓸 거다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며 책임감의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재미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글감이 떠오르면 메모장에 바로바로 적어두는 편이라고 합니다. 각종 컨퍼런스 등에도 나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다정 디자이너는 네트워킹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과 디자이너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일에 관심이 많고 이를 업무에 잘 녹여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포카 디자인 먼스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포트폴리오 리뷰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디자이너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지만 쉽게 공유하기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스포카 디자인팀은 실무 경험이 적은 주니어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강영화, 이유진 디자이너와 함께 훌륭한 멘토 디자이너분들을 모시고 공개적인 포트폴리오 리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로드한 참여자 모집 포스트는 무려 17,000뷰에 도달하며 시작 전부터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행사 직전까지 멘토님들끼리 따로 모여 준비하기도 하고 세션 종료 후에도 추가로 1:1 리뷰를 해주시는 등 준비부터 진행까지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 활발한 교류가 오갔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가 시작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멘토님께 피드백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가운데 참가자들끼리도 서로 네트워킹하며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으며 다른 이의 포트폴리오를 피드백해주는 동시에 본인의 개선점까지 깨닫는 점이 재미있었고 세션이 끝난 후 참가자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자연스럽게 네트워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유다정 디자이너가 스포카 기술 블로그에 남긴 디자인 먼스 후기 중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일하는 포트폴리오 리뷰를 큰 틀로 잡기는 했지만 이번 행사에는 사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의 디자인 전공 학생을 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 디자이너가 30대 이후 출산과 육아를 기점으로 실무에서 물러나거나 승진이 더뎌져 성비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자인 전공생과 주니어급 디자이너는 여성 비율이 높고 이들이 참고할 만한 여성 시니어 롤모델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엔 일을 하고 싶은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디자이너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실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디자이너분들을 멘토로 초대했습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행사를 통해 서로 나눈 배움이 장기적으로는 디자인 생태계의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으며 디자이너의 생태계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행사에 녹여 실행하는 유다정 디자이너의 진취적인 면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포카 디자인 툴킷입니다. 디자인 툴킷은 유저 인터뷰, 디자인 스프린트, 유저 스토리맵, 유저 전이맵, 디자인 체크인 등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돕는 툴킷인데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PM,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등 디자인 싱킹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모든 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툴킷이 공개되고 다운로드 2,500회, 방문자 수 8,000명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디자인 팀원들과 함께한 이 프로젝트에서 다정님은 프로젝트 리딩과 사용자 인터뷰 부분을 맡았고 디자인 스펙트럼에서 주최한 스펙트럼 데이 웨비나에서 동료들과 함께 왜, 어떻게, 무엇을의 관점으로 완성된 툴킷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디자인 툴킷을 만들게 된 이유는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디자인 툴킷에 실게된 방법론들은 전부 책을 읽고 찾아보면서 공부한 것들인데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웠고 많은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기획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UX나 리서치 방법론, 디자이너의 논리적 역량이 중요한데 기존의 UI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은 있지만 UX 방법론을 모아놓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면 모두가 있는 생산 욕구를 발휘해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디자인 툴킷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툴킷이 완성된 후 디자인 툴킷을 이용한다면 비디자이너들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좀 더 수월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다정 디자이너는 디자인 스펙트럼 외에도 스포카 크리에이터 컨퍼런스, 크리에이터스 포럼 등 외부 컨퍼런스를 통해 디자이너의 역할과 노하우에 대해 공유합니다. 다정님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는 아직 2년 차이지만 주니어는 배우기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외부 활동과 글을 통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정님의 브런치 글에 함께 올라온 이 짤이 다정님의 행보를 잘 나타내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유다정 디자이너의 소개에는 배워서 남 주는 디자이너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본인이 얻은 지식을 다른 이에게 공유하고 결국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다 보면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 새로운 배움이 더 나은 생태계가 되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똑똑한 디자이너 유다정. 앞으로 유다정 디자이너의 성장과 행보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유다정 디자이너를 더 알고 싶다면 브런치나 서핏에서 유다정을 검색해 보세요. 덧붙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과 비서울권의 디자이너가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FDSC에 큰 감사를 보냅니다. FDSC는 올해 충청지부를 설립하고 지역의 디자이너가 자생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 다정님의 글과 활동으로 지역을 넘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FDSC 충청에서 하는 활동이 다른 지역의 디자이너 분들께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트와 논리를 바탕으로 훌륭한 디자인을 해내고 계신 유다정 디자이너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한승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빵승이라는 1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계통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영화를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두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은 영화, 대중문화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두 회사의 이력을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는 영화를 사랑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서연 님입니다.
이서연 디자이너는 회화과를 전공 중 목적, 필요성이 분명한 작업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 시절 관련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디자인 툴들을 배워가며 순수 예술에서 디자인 영역으로 역량을 넓혀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던 이서연 디자이너가 영화, 대중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였습니다. 이서연 디자이너는 영화 배급사인 N9 필름에서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로 2년간 일하고 시각물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피그말리온으로 이직하여 현재 5년차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서연 디자이너의 작업을 소개하기 앞서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수입 영화와 한국 영화로 규모의 차이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수입 영화 중 직배 영화의 경우 스틸 이미지를 전달받아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 한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예술 영화는 마케팅 컨셉에 따라 이미지를 새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메인 포스터 작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른 홍보 제작물을 작업하는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규모가 큰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획 단계인 시나리오 북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영화 컨셉에 맞는 포스터 촬영 기획에서부터 극장에 개봉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시각물들을 총체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이서연 디자이너는 다양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 유동적으로 스타일을 제안하며 오리지널 컨텐츠가 돋보이고 한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완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에너지를 가진 디자이너입니다. 지금부터 한 명의 디자이너 그리고 관객의 시선으로 살펴본 이서연 디자이너의 작업물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업은 영화 트루먼 쇼의 티저 포스터입니다. 트루먼 쇼는 1988년 개봉의 코미디 장르의 영화이지만 묵직한 스토리와 반전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는 재개봉을 위한 포스터인데요. 재개봉 영화 작업의 특징은 요즘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포스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경쾌한 컬러감과 배우의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영화 장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스토리와 대비되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배경을 모두 없음 처리해 평면적으로 만들어서 허구임을 연상하게 하고 티저 포스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배우 머리 위로 운율 있게 떨어지는 카피는 영화 반전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트루먼 쇼 스페셜 포스터는 후반 프로모션 용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티저 포스터와 컬러감을 일치시켜 방향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치의 형태인데요. 이 아치 형태 안에 배우가 갇힌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하고 영화에서 핵심 장치인 문의 형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상단에서 하단까지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한 흐름으로 읽히게 합니다. 영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나올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웹드라마 소녀의 세계 메인 포스터입니다. 소녀의 세계는 고등학생의 우정과 사랑을 담은 사랑스러운 이야기의 드라마인데요. 굳이 줄거리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포스터를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콜라주 형식과 노트 질감 활용이 마치 주인공들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굉장히 복잡한 구성에서도 모든 정보가 잘 읽히게 감각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의 티저 포스터입니다. 이 작업은 촬영 기획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범행 도구로 보이는 오브제를 배치하여
드라마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극 중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다이어리를 강조하여 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포스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캐릭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찍힌 텍스처를 사용하여 각 인물이 다른 자아를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드라마 365의 메인 포스터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촬영 기획에도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1년 전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별한 기회, 리셋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지를 틀어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타임슬립물에 걸맞게 역동성을 준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한 인물 위로 떨어지는 빛과 먼지들은 신비스러우면서 장르의 특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포스터에서도 톤 앤 매너는 유지됩니다. 인물에 더 중점을 두되 정보들이 모두 읽히도록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합성된 텍스처가 극의 무드를 고조시켜주며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영화 사자의 시나리오 북입니다. 이 작업은 회화과를 전공한 서현님의 특장점이 극대화된 작업인데요. 이 그림의 디테일입니다. 사자는 엑소시즘과 관련 있는 영화인데 까마귀와 죽은 식물 등을 모노톤 고대비 일러스트로 배치하여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작 보고의 포토월, 현장 배너에서도 같은 소스를 활용하였는데요. 보통은 인물이 들어간 안을 활용하게 되는데 드로잉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움을 주면서 가운데에 서서 인사를 할 배우들을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연 디자이너는 어떻게 하면 더 눈길을 끄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들은 몇 가지 작업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 디자이너는 작업들이 대형 스크린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보여질 때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마음 편히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와 서현님의 더 많은 작업들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작업 외에 더 많은 작업들은 이 주소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작업이 더 기대되는 이서연 디자이너 소개 잘 봤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마지막 순서로 황석원 디자이너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발표자 황석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신 유연주 윙크스톤 디자이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스튜디오 워크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난달까지 5년 반 동안 일했고 현재는 재충 전후 프리랜서로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디자이너는 바로 이현송 디자이너입니다. 이현송 디자이너는 바로 지난달부터 현대백화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현송님의 멋진 이력을 살펴보면 예술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후 안그래픽스에서 출판팀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뒤 공부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대학원을 졸업했고 런던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디자인 에이전시 펜타그램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귀국하게 된 현송님은 동료 강주성 디자이너와 함께 스튜디오 리모트의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현대백화점 디자인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현송 디자이너를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이포그라피, 둘째, 작업 매체 확장과 협업, 셋째, 아카이빙과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에 주목해 다양한 작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이포그라피는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는 작업들입니다. 현송님은 창비시선 다시봄 시리즈의 표지 시스템을 디자인했는데요.
기존에 간행됐던 시집을 가려 뽑은 시선집을 새로운 미감으로 다시 소개하기 위해 창비의 시작이 되었던 개간, 창작과 비평, 창간호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간은 명조서체와 생면의 조합으로 표지를 구성했는데요. 이 표지 시스템은 시집과 매우 어울리는 과감하게 비워둔 여백과 함축적으로 느껴지는 생면이 돋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송님의 실험적인 타이포그라피 작업입니다. 제목은 발언, 공유, 기록입니다. 최소 단위 모듈로 만들어진 알파벳의 조합인데요. 단순한 모듈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대학원 때 만들었던 타이페이스를 발전시킨 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현송님의 주된 모티프 중 하나로 타입의 요소를 분할하고 재조합해서 문자와 형태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들입니다. 이 포즈라는 작업은 강주성 디자이너와 협업한 것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자르고 재조합해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낯선 형태를 만들어내서 보는 이에게 신선한 멈춤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이노울 디자이너가 만든 서체 아르바나를 선보이는 전시의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아르바나가 라틴 캘리그라피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스크립트 서체인 것에 착안해 포스터 역시 한글과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서체의 가장 큰 특징인 오픈 타입 기능을 이용해 일부 받침이 직선인 평행선 스타일과 받침이 유선형인 스타일을 한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백필름 백포스터에서도 과감히 한글과 로만 알파벳의 타이포그라피로만 구성을 했는데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포기하는 대상인 레오라는 제목보다는 주인공의 감정을 상상하게 만드는 부제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갈한 서체와 어긋난 띄어쓰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감한 선택 후 세심하게 다듬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타이포그라피 위주의 작업에 기반을 두었던 현송님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차 매체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바로 두 번째, 확장되는 작업 매체와 긴밀한 협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출시가 중단됐지만 구글 폰트의 의뢰로 이뤄졌던 이 폰트인 유즈는 구글 폰트가 모바일, 웹, 인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그 폰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하는 현송님의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돋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디자인 에이전시 펜타그램에서 쌓은 경험이 큰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책이라는 매체로 주로 활동해오던 작업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펜타그램에서의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마나타코라는 캐주얼 멕시칸 레스토랑의 브랜딩인데요. 악치덴츠 그로테스크라는 서체와 흑백 컬러만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타코 식당의 비주얼과는 확연히 다른 컨셉입니다. 타코 토핑과 빵가루에서 영감을 얻은 타이포그라피는 마치 타코 재료처럼 흩뿌려진 모습으로 정제된 스타일이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으로 재치 넘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폰다치오네 페드리고니 파브리아노라는 이탈리아 제지회사의 브랜딩 작업인데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제지회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브랜드 이름의 약자 F3개로 구성된 아이덴티티는 전통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제작 틀의 모양에서 모티프를 따왔다고 합니다. 인쇄는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도 응용하기 적합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그 어렵다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업을 커머셜한 범위로도 확장한 현송님은 한국에서 강주성 디자이너와 함께 리모트의 대표로서도 엄청난 스케일의 아트 디렉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서울 에디션인데요. 코엑스에서 열려 54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고 관람객 10만여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행사입니다. 4명의 공동 디렉터가 참여한 서울 에디션은 을지로의 낮과 밤이라는 테마로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표현했습니다. 간판과 조명에서 모티프를 얻은 모션 그래픽을 비롯해 공간의 오브제,
무빙 포스터, 각종 홍보물과 행사 아이템 등 큰 규모의 작업부터 작은 아이디 카드 하나까지 세심하게 아우르는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송님의 협업 중에서도 대규모 협업뿐 아니라 책에서의 협업을 소개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류경호 작가의 작업을 모은 책인 구간 반복과 풀입니다. 서로 이미지를 재구성해 주고받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첫 책이 한 페이지 안에서의 반복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책 전체를 관통해 반복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현송님은 이 작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와 편집 디자이너가 만나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점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의 마지막으로 오브제까지 확장된 작업입니다. 이현송 디자이너의 졸업 논문 주제이기도 했던 지도의 실용적 기능을 제거했을 때 남는 추상적인 그래픽을 발전시킨 작업으로 마포 디자인 출판 지원센터의 지원금을 받아 9월에 책으로도 출간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주제로 프레그의 조민정 디자이너와 함께 오브제 협업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이현송 디자이너의 아카이빙과 글쓰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소개합니다.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창고에서 여성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전시 WSHO 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가 열렸었는데요. 현송님은 이 전시에서 김린, 이윤정님과 함께 여성 디자이너들의 작업에 대해 리서치했고 이 전시의 리플렛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W라고 하는데요. 매우 아름답게 정제된 편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영화 정희연 디자이너와 함께 W 리스트, 확장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의 웹사이트를 개발했는데요. 이는 WSHO의 리스트는 어떤 폐쇄적인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꾸준히 갱신되고 반박되어야 하는 제안이라는 의도에 따라 디자이너뿐 아니라 디자인 업계의 여성 교육자, 비평가들까지 아카이빙을 시도한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현송님은 40대 이상의 여성 디자이너를 찾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고운 한글, 아리따 부리를 만든 류양희 디자이너와 대화하며 1세대 여성 타입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디자인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가경 저술가의 세미 깊은 물 잡지 발표회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올가을 발간될 리처드 홀리스의 글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며 FDSC 텍스트의 리뷰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텀블벅 펀딩을 성공리에 마친 FDSC 텍스트 창간호에서 지속 가능한 현재를 만들어 나아가기라는 제목의 글로 FDSC의 우멘토 행사 디자인 이모고모를 리뷰했습니다. 이렇게 이현송 디자이너는 조형적 실험을 이어나가는 디자인뿐 아니라 협업을 통해 매체를 확장해 나가며 동시대 여성 디자이너들을 조명하며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관심을 두고 아카이빙 연구조사, 번역,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딱 한 달 전 현송님은 현대백화점 디자인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멋진 프로젝트들을 펼칠지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을 주목해 주세요. 이것으로 이현송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멋진 디자이너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FDSC에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석원님이 해주신 이현송님 소개를 끝으로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4화를 마쳤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4번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디자이너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업 이야기까지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4번의 시간에서 보았듯 여성 디자이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불러주고 함께한다면 수많은 여성 디자이너들은 더 오래,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발표를 준비해준 스피커들과 행사를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8월 23일까지 전시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는 계속됩니다. 전시에 오셔서 FDSC의 이 무대와 영상 작업인 FDSC 뉴스를 꼭 관람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을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